한 2번 정도 전화를 왔는데 많이 이제 뵙게 됩니다. 좋습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가 급변한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하고 있죠.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저도 상당히 어지러운 지경입니다. 근데 과연 이 변화가 평화의 시작일까? 라는 그러한 주제로 해서 최근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변했거든요. 작년에, 그쵸? 작년에는 완전히 뭐 전쟁 일부 직전까지 가고 이랬는데, 변했어요. 근데 그 변화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그쵸? 그거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고, 그 진정성이 있다면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가 6.25 68주년이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죠. 아마 6.25 때 태어나신 분이 계신가요? 한두 분 계신가요? 그렇죠. 전혀 저는 그렇게 50년생 한 40대라고 저는 보고 있었는데 그러셨군요. 6.25 동이셨군요. 근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6.25가 끝나고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으로 우리가 사실은 출발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인 부흥을 이룬 가장 큰 배경도 미국의 서포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29일날, 이달 29일날 용산에 있던 미군 사령부가 어디로 갑니까? 평택으로 갑니다. 네. 완전히 이사 갑니다. 동두천에 있던 이사단은 이미 옮겼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떤 거냐면 이제 주한미군은 북한을 상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합니까? 중국을 견제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가라고 밀어도 한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는 거예요. 중국을 견제해가지고 중국이 1등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거든요. 중국은 1등이 되려고 하는 거고요. 미국은 중국이 2등이 못 되게.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까지 계속 2등짜리를 하는 사람을 치려고. 한때 소련이 2등을 하니까 중국하고 협조해서 소련을 쳤어요. 그죠? 이제 중국이 막 올라오니까,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훈련 안 한답니다. 한미연합훈련.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있으면은 북한하고 미국이 동맹이 될 것 같아요.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하면서 트럼프가 한 약속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우리한테 한 말이에요. 대한민국한테.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그건 동맹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이제 좀 더 있어서 평화회담이 이루어지고요. 종전이 선언이 되고요. 그럼 그 다음에는 당연하게 미국과 사진 좀 찍으신 다음에 그 미국과 동맹이 될 것 같아요. 그런 한반도에 미국과 두 개의 동맹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사실 빠져들게 됐습니다. 우리가 역사 5,000년 역사에서 약 930번의 침략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계산해 보면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을 치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을 치렀는데요. 6.25가 끝난 후에 전쟁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반도 역사상에서 약 60년간 전쟁이 없었던 유일한 시기예요. 지금 이 시기가. 근데 그것이 어떤 힘이었느냐? 미국이라는 버팀목이 있었기 때문에 됐는데 그 구조가 깨지는 시점이 지금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시기가 정말 우리가 통일을 이룰 수 있다면 네, 정말 우리 민족이 부흥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요.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 이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은 정말 비참한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지금 시기라는 걸 우리가 냉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장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에요.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가 만나서 이렇게
반가운 모습으로 만난다? 네, 그래서 정말 이 시대는 아주 변화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은이 갑자기 착해졌어요. 작년에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북한이, 그렇죠? 그럼 요번에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지만 연결돼서 설명을 드리면 북한이 한겨레 핵실험장을 폭발을 했죠. 다 아시죠? 네. 그럼 왜 폭발을 했을까요? 스위치를 따로 만드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셨죠? 네. 아니,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왜 폭발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폭파하는 시간에 트럼프는 왜 회담을 취소했을까요? 북한이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걸 보고 트럼프가 회담을 취소를 했어요. 중간에. 왜 그랬을까요? 풍계리 핵실험장은요, 더 이상 쓸 수 없는 실험장입니다. 이미 완전히 걸레가 됐습니다. 만탑산이라는 2,000m 산이 6번의 핵실험을 거기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이제 앞으로 핵실험도 할 것 같습니까? 할 것 같습니까?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핵이 완성됐습니다. 네, 완성됐어요. 이제부터는 숫자를 늘려가는 것 뿐이에요. 인도, 파키스탄이 6번씩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이 5나라는 핵을 인정한 나라예요. 핵 가진. 인도나 파키스탄은요,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냥 묵인이에요, 묵인. 거기에 8번째로 이스라엘이 들어가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가지려다 포기했고요. 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9번째로 북한이 껴들어가는 거예요. 북한은 핵 보유국이에요. 인정해야 돼요. 네, 6번 핵실험하고 완성입니다. 그래서 핵실험장이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폭파시킨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폭발을 하는데 전문가들은 하나도 안 부르고 기자들만 불렀어요. 그러니까 쇼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거기에 안 넘어가겠다고 회담 취소를 한 거예요. 진정성 없고. 화성 15 작년 연말에 발사를 했죠. 근데 문제는 이 미사일이 워싱턴을 충분히 겨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요, 하와이에서 민방공 훈련한다. 북한이 핵미사일 날라온다 막 했는데, 하와이는 이미 쓱딱 지나갔어요. 하와이는 안 때릴 거예요. 왜? 영향가 없는데 때립니까? 때리려면 이왕 워싱턴을 때리지.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동해가 텅 졌습니다. 보통은 비행기들이 일로 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이렇게 와야 기름이 절약되는데, 비행기들이 다 이쪽으로 왔어요. 왜? 미사일 맞을까봐. 이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 이런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트럼프한테 노망난 늙은이라고 그랬고요. 트럼프는 로켓맨이라고 서로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했는데, 만날 때 보니까 정말 친하게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극과 극은 통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1월 1일날 신년사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고개를 4번을 숙였어요. A4 8장 분량의 신년사를 했는데, 여기서 어렵다는 표현을 4번을 했고요. 잘 헤쳐나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사실이에요, 북한이. 그리고 나머지 25%를 대남 전략, 그리고 올림픽에 대해서 했습니다. 결론은 평창에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명균하고 이성건이 회담을 했죠. 근데 여기서 이성건이가 한 말이, 회담 잘 될 겁니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평창 올림픽이 시작이 됐죠. 이렇게 김회장하고 김영남이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바로 뒤에 앉아 있었고요.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을 했고, 아이스하키는, 여자 아이스하키는 단일팀을 만들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냥 완전히 다 깨져버린 그런 상황이 됐고요. 네. 그리고 김회밀이가 처음으로 청와대를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김여정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특사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의 과정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한테 보고를 하러 갔더니, 그럼 나도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아주 왔들결에 미국 정상회담이 시작이 된 거죠. 이게 이제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할 때 도보다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30분 산책을 하면서 했는데, 이때 정말 많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한, 중국 정상회담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참 얄미워요. 그죠? 6.25 때도 중국만 아니었으면 통일됐습니다. 그쵸? 다 올라갔으니까. 지금 막상 우리가 좀 뭐 좀 하려고 하니까 껴들어가지고 트럼프는 한 번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 2번 만났는데 시진핑은 3번 만났습니다. 1, 2, 3.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 황사처럼 그냥 자꾸 껴들어요. 황사는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국기를 보니까 참 묘하더라고요, 느낌이. 국가군을 통한다. 불과 2~3달 동안에 김정은이 정상회담을 6번을 했습니다. 요즘 김정은이 최고 인기 스타예요. 아베도 김정은 만나고 싶어서 사정하고 있잖아요. 푸틴도 만나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네. 참. 이렇게 3차 방정을 했고요. 비행기 3대 다 가지고 갔습니다. 자신감이 좀 붙었나 봐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왜 갑자기 착해졌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아니, 변화가 있어서 착해졌어요. 착해진 거죠? 아니, 전쟁 막 하려고 하다가 회담에 나오고 그러니까 착해진 거잖아요. 아니, 착해지긴 했는데 왜 착해졌는지 모르더라고요. 그 이유를 저만 압니다. 두 번째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북한에 목을 맬까? 그렇죠? 네, 이걸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이요, 전 세계를 다 도청합니다. 이건 이미 공인되면 9.11 테러 이후에 이렇게 미국에 여러 개 정보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돈을 많이 쓰는 정보기관이 NSA, 국가안보국입니다. 여기서 도감청을 하거든요.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도감청을 하는데 평소에는 가만히 있어요. 인터넷망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다가 붐, 폭탄, 테러 이런 단어가 나오면 바로 녹음 들어갑니다. 우리가 실제로 만약에 전화를 하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녹음 될 거예요.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메르켈 총리예요. 네. 도청을 했어요, 핸드폰을, 미국이. 근데 이 사람이 화를 냈어요. 미국한테 화를 안 냈습니다. 왜? 도청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까? 누구한테 화를 냈느냐? 독일의 기술자, 과학자들한테 화를 낸 거예요. 내가 너네들한테 월급을 얼마를 주는데 왜 도청 방지 못하느냐? 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럼 독일 대통령 도청한다, 총리를 도청한다는 거는 대한민국 대통령 핸드폰도 도청한다는 거죠, 당연히. 그거를, 물론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좋으니까, 기능이 뭐 좋으니까, 뭐 못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16개 정보기관으로 세계를 컨트롤하고 있어요, 미국이. 요거는 항공모함이에요. 여기 하와이에 있는 항공모함 기지거든요. 여기에 비행기가 70대가 실립니다. 그래서 요 전단, 한 개 전단만 가지면 북한을 충분히 담대할 수 있어요. 중국이 요새 막 오르죠. 세 개 전단만 가지면 충분히 활용이 됩니다. 상대가 됩니다. 요거 한 개 전단 운영하는데 1년에 석유값이 2조 원이 들어가요. 순수한 유류비만 2조 원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거는 기름이 안 들어갑니다. 왠지 아시죠? 핵으로 다니니까. 근데 거기 다른 거, 뭐 부추가 움직이고 하는데 기름값만 2조 원리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웬만한 나라는 못 줘요. 미국이 이걸 11대를 가지고 있어요. 결론은 미국이 힘이 센 나라다. 제가 중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중학생들이 그런 질문해요. 미국이 왜 그렇게 막 쉽게 말하면 망나니 짓을 하냐는 거예요. 중학생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야, 미국 힘이 세잖아. 힘쓰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이 힘센 미국이 공격을 당했어요. 9월 11일 날 2001년 뉴욕 테러. 그죠? 근데 미사일로 공격을 당한 게 아니고요. 자기 나라 비행기로 공격을 당했어요. 이때 테러에 동원된 비행기 다 5대입니다. 여기 한 대, 여기 한 대. 그죠? 그 다음에 한 대는 북방성. 미국 펜타곤이 이렇게 무너졌어요. 공격을 당했어요. 자기 나라 비행기로. 네. 요때, 요 비행기가 한 대가 추락을 했어요. 이렇게 오다가 뉴욕에서 떠가지고. 요 비행기가 어디로 갈 거냐면요. 테러리스트들이 요 캠프 데이비드로 가자고 그랬어요. 캠프 데이비드에 뭐가 있냐면 미국 대통령 별장이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여기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비행기가 여기 떨어졌으면 미국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정말. 근데 비행기 기장이 범인과 막 육박전을 하면서 비행기를 추락시켰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나서 7분간은
멍하니 미국이 공격을 받아? 이런. 이제 그라운드 제로가 됐죠. 그래서 미국이 이때 결심을 한 게 있어요. 두 번 다시는 미국 본토 공격을 허락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공격을 당할 것 같으면 미리 공격한다. 이거는 미국 이미 매뉴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격을 그래도 당하면 복수를 한다. 그래서 미국이 이 오사마 빈 라덴을 잡는데 쓴 돈이 1360조를 썼습니다. 10년 동안. 1360조면 대한민국 정부 예산의 3년치예요. 이거를 테러와의 전쟁에 썼고 결국엔 오사마 빈 라덴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여기서 잡았습니다. 여기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국경지대에 있는 별장이에요. 여기 숨어있다가 잡혔어요. 시체도 못 남겼습니다. 무덤을 남겨놓으면 거기가 테러리스트의 성지가 되거든요. 쓸려를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잡아서 죽여서 대서양 바다에다가 흩어버렸어요. 그냥 갈아서 흩어버렸어요. 흔적도 안 남기고. 그래야 충고를 못할 테니까. 미국이 그렇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북한 핵실험 핵 완성됐죠? 미사일은 워싱턴까지 오죠?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은요, 미국의 실제적인 위협이 됐다. 전 세계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나라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북한입니다. 9나라. 북한을 뺀 나머지 8나라는요,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 발사를 할 때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북한은요, 왕이잖아요, 김정은이. 그냥 자기가 쏘고 싶으면 쏘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게 정말 심각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가 이제는 때리겠다, 공격하겠다. 미국을 위협하는 실제적인 위협이 됐기 때문에 미국이 공격당하기 전에 또 북한 애들이 그랬잖아요.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막 하니까 실제인 줄 알고 뻥인데 실제인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급해진 거죠.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고달에서 30분 동안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생각이 진짜다. 니네 진짜 공격하려고 한다. 그 전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통해서 김정은이가 나왔었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의 생각은 이겁니다. 미국의 안전 문제는 타협하지 않는다. 즉, 북한 비핵화 안 하면 바로 공격입니다. 그런 상황이 현재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은 왜 이렇게 목을 매느냐? 트럼프가 재선을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이 45대인가 그렇죠? 트럼프가? 임기 1년, 4년만 하고 끝낸 대통령이 3명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지미 카터입니다. 우리한테 아주 아픔을 줬던 지미 카터. 그래서 미국 대통령 중에서 4년만 하고 끝나는 건 불명예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되게 생겼어요, 지금. 경제 막 지금 하고 있죠. 우리한테 보복 관세, 최근에 자동차한테 관세 25% 부과한다고 하고 중국한테 2천억 달러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결국에는 미국의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기존의 가격에다가 세금을 25% 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결론은 두 가지. 중국이 싸게 수출을 하거나 비싸게 팔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실적이 낼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도 특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선을 하고 싶은데 재선을 하려면 국민들한테 보여줄 실적이 필요해요. 그 실적으로 올릴 유일한 데가 북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지나갔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싱가포르에랑 전격적으로 취소를 했죠. 저는요, 이때 광고 중에 속보가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드라마 중에 속보가 나오는 건 가끔 봤는데,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속보를 내는 게 제가 볼 땐 처음이에요. 처음 나오는 거 제가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재밌어요. 지금 잡지 않았냐. 그렇죠?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날아간다. 이게 아주 제가 이 같은 광고인데 제가 찍었습니다. 선전하려고 찍은 건 아니고요. 하여튼 뭉게리 핵실험을 폐쇄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나서
중국에서 경고 특사가 왔습니다. 니네가 다시 한번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에서는 모든 지원을 끊겠다. 그러니까 이제 북의 핵실험은 필요가 없는 거죠. 중국이까지 그렇게 나왔으니까. 중국이 그럼 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냐면 핵실험은요, 다운 그레이드의 핵실험은 없어요. 즉 위력을 떨어뜨리는 핵실험은 없어요. 그렇죠?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위력이 좀 더 센 걸로 가는 거죠. 원자폭탄에서 수소폭탄으로,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진도가 한 5.5 정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저번 6차 핵실험 때 진도가 4.8이었으니까. 그럼 진도가 5.5가 되면 문제가 뭐냐면 백두산 화산이 충격을 받아서 터질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 위협을 김정일이 했습니다. 2010년도에 김정일이 얼마나 성질이 났으면 무산 철광에 가가지고 중국을 향해서 협박을 했어요. 니네가 자꾸 우리 무시하면 우리 백두산 폭파시킬 거야. 왜냐하면 김정일이가 죽기 전에 중국을 3번을 갔어요. 지금 김정은이가 3번을 갔듯이. 저 뭔가 정말 급한 사정이 있어서 갔겠죠. 그때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쌀 도와달라. 원유 도와줘라. 그 다음에 최신의 전투기를 도와줘. 근데 최신의 전투기는 못 준다라고 딱 못을 받고 쌀과 원유는 주겠다라고 중국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안 주는 거예요. 또 갔어요. 달라고. 준다고 해요. 또 돌아왔어요. 근데 또 안 줘요. 3번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한 행동이 2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연평도로 포를 빵 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그럼 왜 연평도일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백령도가 훨씬 더 눈에 가시거든요. 평양도 가깝고 미사일 기지도 있고. 근데 백령도로 안 쏘고 왜 연평도로 쐈을까요? 백령도는요, 가끔 외국인이 와요. 관광객도 오고 미군 연락관이 3명 정도 있어요. 포탄을 쐈는데 한 명이라도 외국인이 다치면 무슨 문제가 됩니까? 국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백령도로 안 쓰고 연평도로 쏜 거예요. 연평도에는 우리 군인하고 어민들밖에 없으니까 마음대로 쐈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 민간인이 2명이 죽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이 항공모함을 가지고 서해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까지 서해에서는 미국 항공모함이 한 번도 훈련을 못했습니다. 중국이 반대를 해서. 왜냐하면 미국이 들어오면 중국도 대응을 해야 돼요. 그쵸? 그러면 중국의 모든 전략이 미국한테 읽혀버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서해는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연평도 포격 있고 다 바로 다음날 그때까지 한 번도 대한민국을 찾지 않았던 국무부 장관 다이빙거라는 친구가 딱 왔어요. 그리고 한 말이 관련 당사국의 냉정과 자제를 촉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또 평양을 갔어요. 똑같은 말을 했어요. 냉정해져라. 그러면서 그때 중국이 북한한테 약속한 게 2가지를 약속했습니다. 20억 달러를 현금으로 주겠다. 줬습니다. 그 다음에 신압록강 대교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6차선으로 신압록강 대교가 완성이 됐어요. 지금 북한과 중국 사이에 있는 국경은 다 2차선이에요. 대부분의 다리가 다 2차선. 아니면 철도만 다니는 철길. 근데 6차선에 엄청난 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걸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왜? 북한 쪽에 도로가 연결이 안 됐습니다. 다리만 딱 만들어 놓고 도로를 안 만들었어요. 그냥 논밭이에요, 논밭. 네. 그래서 사실은 북한과 중국의 사이가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경고를 한 거예요. 하지 마라. 하게 되면 왜 백두산이 폭발하게 되면 중국의 꿈이 사라집니다. 중국의 꿈이. 그럼 중국의 꿈은 뭐냐면 세계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하고 다퉈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이 미국을 피해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데가 동해예요. 그죠? 저쪽 방천. 거기까지 중국 영토잖아요. 조금만 더 길을 내면은 태평양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거를 동해 출국권이라고 합니다. 동해 출국권. 그 다음에 지금 인해 지역이라고 하죠. 저쪽 광주 광동선부터 해서 저기 쭉 바다를 따라서 경제 발전을 했고요. 중부 5성 경제발을 했고 중국이 세계 2등이 됐어요. 중국이 세계 1등이 되려면 개발을 해야 되는 곳이 동북 3성입니다. 흑룡강성, 길림성, 요령성 요 3개 성을 개발을 하게 돼서 거기가 완전히 발전이 끝나면 지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백두산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거기를 뒤엎어버리면 그거 치우는데 용암 치우는 데만 5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걸 가지고 협박할 만 한 거죠. 왜냐하면 풍계리가요, 바로 백두산 마그마 밑에로 마그마 방, 용암 방이 세 개가 있거든요. 세 개 바로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으면 백두산이 터지는 거야.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우라늄이잖아요. 이 우라늄으로 핵폭탄을 만들잖아요. 근데 우라늄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북한입니다.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두 번째 많은 호주가 114만 톤, 세 번째 카자흐스탄 81만 톤, 캐나다 44만 톤, 미국 33만 톤. 결론은 전 세계에 있는 우라늄을 다 합쳐도 북한에 있는 것만큼은 안 된다. 북한의 건 완성이 됐죠. 이제부터 개수를 늘려가지고 북한에다가 핵폭탄을 한 1000개 깔아놔보십시오. 누구도 못 건드려요. 건드리는 순간 다 죽으니까. 그래서 지금의 비핵화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시점이라는 걸 우리가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북극입니다. 1979년에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까지 얼어 있었어요. 근데 2012년에 다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다 녹은 거예요. 이 녹은 면적이 얼마 정도냐면요, 대한민국이 4.6배가 녹았어요. 5배가 녹았어요. 대한민국 땅 꽤 크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녹아버린 거예요. 이게 97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해빙선에서. 여기서 캠핑이 가능했다고 하는데 충분히. 근데 10년 뒤는 2007년 이렇게 녹았어요. 다시 11년이 지났죠. 2018년이니까. 여기 얼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녹았습니다. 그게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가 타격을 줬어요, 북한에. 그래서 김정은이가 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온난화가 오니까 이렇게 돼요. 인도 45도가 넘으니까요, 아스팔트가 그냥 팥죽이 되거든요. 가뭄의 끝은 결국엔 이런 현상이거든요. 북극 주변을 돌고 있는 기류가 제트기류예요. 제가 최근에 유럽을 2번을 갔다 왔습니다. 갈 때는 12시간 걸려요. 근데 올 때는 10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왜? 갈 때는 제트기류를 헤치고 가야 돼요. 역풍으로. 그러니까 비행기가 잘 안 가요. 근데 올 때는 이 제트기류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2시간이 짜략되고 기름도 별로 안 들어가요. 북극이 꽁꽁 얼어 있을 때는 이렇게 제트기류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모스크바가 추운 지역이에요. 네. 근데 북극이 여기가 녹으면서 제트기류가 확장이 됐어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모스크바는 지금 따뜻해졌어요. 한반도가 그 대신에 겨울에 요새 무지 춥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태풍이 올라가야 되는데 태풍이 안 올라가요. 태풍이 여기서 보통 발생을 합니다. 1년에 25개에서 28개가 발생을 합니다. 제가 오키나와에서 8년을 살았거든요. 이 태풍은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오키나와는 태풍이 1년에 20개가 지나갑니다. 네. 보통 한반도로 평균 3개가 와야 돼요. 지금까지 평균이에요. 근데 2014년부터 태풍이 안 와요. 왜? 제트기류가 북한 지역으로 지나갑니다. 원래는 이게 제트기류가 만주 지역으로 지나가요. 근데 태풍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는데 제트기류가 확장이 돼가지고 북한 지역으로 지나니까 제트기류가 못 올라오는 거예요. 태풍이. 그래서 태풍이 다 일본으로 갑니다. 작년에 일본이 태풍이 15개가 왔어요. 보통 일본이 12개가 오는데 한반도로 오는 태풍이 다 일본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도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국민들이 애국가를 열심히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구워서 비가 옵니다. 비가 옵니다. 지금 비 오죠. 지금 무지 가물었어요. 이 비는 진짜 단비예요. 물은요, 홍수가 나도 그 다음에는 싹이 나와요. 근데 가물잖아요. 다 말라져요. 근데 묘하게도 규정선으로 딱 넘어가면 북한이 비가 안 와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태풍이 하나 왔고 2015년에 아예 안 왔고요. 16년에 18호 태풍이 남해안으로 그냥 스쳐 지나갔고요. 작년에 태풍이 안 왔습니다. 올해도 태풍 안 옵니다. 제가 예언을 합니다. 태풍 안 옵니다. 그러니까 올여름에 무지무지하게 더울 겁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7월 달에 하나 8월 달에 하나 태풍이 오면서 공기를 바꿔줘야 돼요. 상층 공기를. 그래야 조금 온도가 식었다가 다시 뜨거워지거든요. 근데 태풍이 안 오다 보니까 60일, 90일, 3달 동안 계속 더워지는 거예요.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40도가 넘는 날이 올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각하죠? 이게 타격을 북한에 준 거예요.
북한의 포스타입니다. 여기가 저수지예요. 이렇게 쫄딱 말랐어요. 보령댐처럼 됐습니다. 우물 파기, 졸장 받기, 굴포 만들기. 이게 굴포 만들기는요, 도랑을 만들고 거기다 비닐을 깔아서 물이 새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북한은 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제가 이제 스마트폰에 북한 각 지역의 핸드폰에 여기 다 깔아놓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건 한번 관심 있으면 해보세요. 여기 보면 위에 일기예보가 나오죠. 요거를 탁 누르면요, 전 세계를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북한 10개 지역, 각 대표적인 지역을 설정을 해놨거든요. 여기가 평양입니다. 평양. 네. 제가 4년 동안 계속 관찰을 하는데 100mm 이상 비가 온 적이 없어요. 북한. 그럼 100mm 정도는 어떤 의미냐면 거죽은 땅은 적시는데 댐으로 흘러 들어가는 물은 없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현상이죠. 우리도 한 150mm 정도 와야 땅이 적셔지고 그 물이, 남은 물이 댐으로 흘러 들어가죠. 우린 비가 많이 와서 대청택 다 채웠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한 2년 동안 비가 안 와도. 충분히. 도약강들도 채웠습니다. 오랜만에. 근데 북한에는 비가 안 와요. 이게 이제 2016년도에 왔던 10호 태풍 라이언 록이라는 태풍인데, 원래 태풍은 여기서 발생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상식인데, 이 태풍은 발생을 여기서 했어요. 그리고요, 역주행으로 밑으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꺾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동북지방에 상륙을 했어요. 이건 태풍 관측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보통 태풍은 이렇게 육지에 상륙을 하면요, 300mm 정도 비를 쫙 뿌리고 열대성 저기압으로 소멸되는 게 상식인데, 이 태풍은 세력을 그대로 간직하고 블라디보스토크로 상륙을 했습니다. 역시 사상 처음입니다. 보통 태풍은 진행 방향 왼쪽이 파괴력이 더 큽니다. 그래서 북한의 두만강 지역이 착살이 났습니다. 북한의 산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여기에 300mm 집중호우가 내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쓸어갑니다. 싹 쓸어갑니다. 온성군 큰 건물 몇 개만 남기고 다 날라갔습니다. 아파트 반동강이 났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랬어요. 해방후 처음으로 보는 대재앙이었다. 이 사람이 한평도로 가야 돼. 위문하러. 아직 못 갔습니다. 왜? 선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선물 가지고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못 갔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 영국의 가디언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 미사일은 쏘지만 북한군이 가뭄에 따른 기근으로 전쟁 못한다. 이게 작년 8월 가디언지 영국 신문이 보도한 거예요. 영국은 왜 믿어야 되냐면 평양에 대사관이 있어요.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대사관이 평양, 왜 영국 대사관이에요. 대사도 많고. 네. 영국 대사관 관원들은 자유롭게 다닌다고 합니다. 북한 각지를. 막지를 않는데요. 영국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네, 김정은 미사일은 쏘지만 북한군이 가뭄에 따른 기근으로 전쟁 못한다. 증거가 나왔죠. 작년. 판문점을 통해서 기순한 오청동이라는 친구 뱃속에서 나온 게 옥수수 메달하고 기생충만 나왔어요. 기생충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거 처음 봤다고 미국 정교수가 놀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만큼 북한의 사정이 안 좋다. 여러분, 김정은과 김정은의 옆에 있는 친구들 어리석지 않습니다. 똑똑합니다. 왜? 오랫동안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파악을 했을 거예요. 한반도로 태풍이 안 온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계속 했으니까 누군가는 또 보고 했을지 몰라요. 태풍 안 온다. 그러면 상황이 좋아질 수 없다는 거죠. 후진국에서 가장 핵심은 두 가지예요. 식량과 에너지입니다. 두 가지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농사 못 져요. 그렇죠? 두 번째는 전력 생산을 못 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요, 화력발전이 38%고 수력발전이 22%예요. 근데 화력발전소는 아예 서 있어요. 큰 발전소가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가동을 해요. 평안남도 순천에 있는 순천발전소만 가동을 해요. 왜? 거기서 발전되는 전기는 김정은 사는 데로 보내줍니다. 김정은 사는 데까지 전기 끊어주면 북한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김정은 사는 데를 빼고 평양도 하루에 3시간밖에 전기가 안 들어오고 지방은 아예 전기가 끊어졌습니다. 왜? 수력발전을 해가지고 전기를 보내줘야 되는데 댐이 말라버렸어요. 또 이 발전 양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양수 발전을 해요. 그게 뭐냐면 전기가 필요할 때는 대청댐 댐에서 물을 흘려보내서 발전을 하고요. 전기가 남는 시간에 다시 끌어올려요. 그래서 우리는 댐 밑에 보조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다시 보충하는 거죠. 근데 북한은
유역 변경식 발전이에요. 북한 산이 높잖아요. 보통 대부분의 강이 압록강 쪽으로 흐릅니다. 그 강을 딱 막으면 아주 훌륭한 댐이 돼요. 그리고 동해 쪽으로 터널을 뚫어요. 그래서 그 물을 떨어뜨리면요, 낙차가 1000m가 생겨요. 그래서 발전을 하는 데는 정말 좋습니다. 단,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북한에 수력발전소가 23개가 있는데 그 중에 두만강 쪽에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서두수댐. 나머지 22개는 다 압록강 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비가 많이 온 함경도는 서두수댐은 발전할 없는 거죠. 그게 별 영향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아주 힘들다. 북한이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렸을 텐데 다시 한번 드리면 이게 2015년도에 완공된 은하 아파트입니다. 53층 210m. 괜찮죠? 여기서 편안하게 사시려면 전기가 있어야 돼요. 아까 평양에 전기 몇 시간 들어온다고요? 3시간밖에 안 들어요. 21시간 걸어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50층 사는 사람은 공짜로 줘도 못 살아. 건강해야 돼. 올라가다 심장마비 걸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번 올라가면 안 내려온대요. 귀찮으니까. 근데 그거는 운동 삼아 산다고 쳐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화장실. 그죠? 한번 들으셨죠? 화장실. 네. 아니, 전기가 있어서 모터를 돌려서 물을 쭉 끌어올려 내려보내야 수세식 화장실을 쓸 텐데, 전기가 없으니까, 불필 전기도 없으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 중간에다가 이런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재래식 화장실. 사람이 앉아서 여기저기 풍덩하고 빠지는 화장실을 아파트 안에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를 보니까 금방 찹니다. 퍼내야 됩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왜? 훌륭한 비료니까. 네, 안 버리거든요. 네. 여기 있는 사람이 한꺼번에 일을 다 오니까 금방 차고 넘치죠. 엘리베이터 다니면 글리 좀 실어 나르면 괜찮은데 안 다니니까 지게다 지고 계단으로 퍼날려야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흘러 넘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거기다 먹은 것도 없는데요. 휘청휘청하다가 넘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평양에 있는, 북한에 있는 고층 아파트식으로 안에 들어가면 똥냄새가 나서 사람이 살기 힘들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니, 50층 사는 사람이 밤에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그럼 깜깜한 데를 걸어가지고 25층을 걸어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화장실 가야 돼요. 귀찮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니까 바닥에서 종이를 깔고 화장실을 갑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바깥으로 던집니다. 그거를 똥폭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있을까요? 50층이요? 예. 근데 많이 비어있답니다. 공짜로 줘도 못 사요. 그래서 젊은 애들만, 그러니까 꽃제비들만 올라가 산대요. 거기는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빈집이 되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평양 외국인 관광객들 오면 가이드가요, 귓속말로 조용히 얘기해 준대요. 밤에 이렇게 불 꺼진 고층 아파트 옆을 다닐 때는 꼭 우산 쓰고 다녀라. 그렇지 않으면 똥폭탄 맞을 수 있다.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전기 안 들어오면. 그죠? 근데 북한의 전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 이유는 하늘이 벌을 줘가지고. 그죠? 비가 안 오는 거는 뭐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사실은 북한을 개방으로 끌어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변화가 시작됐고, 그래서 자의가 아닌 타의지만 김정은의 변화는 진정성이 있다. 왜?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정말 거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관리를 조금 잘하면 통일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중국에서 카톡으로 받은 거예요. 2월 10일 날 받았거든요. 북한 국경 가까이에 있는 중국 옥수수 밭이에요. 옥수수가 안 났어요. 그리고 난 옥수수도 이렇게밖에 안 컸어요. 여러분 못 먹어요. 이 정도 2월 10일쯤 됐으면 70cm, 80cm 컸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장마가 막 올 때 비가 왔을 때 한 2m 쭉 커가지고 옥수수가 열리는 건데, 여기가 이렇다는 거는 북한 쪽은 말할 나위가 없다. 지금은 북한 쪽에서 정보 넘어오는 게 정말 힘들어요. 국경 통제를 아주 엄격하게 해가지고 북한 쪽에서 정보 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넘어왔고요. 보통 이 한국 옥수수 밭이 이 정도 돼야 수확을 하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말로 개가 안 난다고 표현합니다. 개가 안 난다. 순환공항, 국제공항인데 이렇게 깜깜합니다. 기다리는데 핸드폰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 들어오니까. 이거 국제공항입니다. 그래도 여기는 전기가 갑니다. 동상. 그죠? 아까 순천 발전소에서 발전된 20만 킬로가 김정은 사는 데하고 동상 발전된 데로 갑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최고 인기 있는 게 이거예요. 태양광 충전기. 요게 제 손바닥입니다. 친구가 한 가게 들어가서 제가 직접 찍었어요.
잭이 8개쯤 돼요. 그래서 냉장고를 뺀 가전제품 전체를 이걸로 쓴답니다. 이게 40만원, 우리 돈 40만원 정도 하는데, 없어서 못 한대요. 이게. 이제 북한에서 부자는 이걸 가지고 있고,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부자는 이게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 왜? 이게 있어야 문화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TV도 보고, 그죠? 앞서 밥도 해먹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우리 쿠쿠밥솥이에요. 중국을 통해서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가면 이제 네? 전기가 없으니까. 전기 이걸로 생산해요. 네, 이걸로 생산해요. 1%. 네. 이거 많이 가는, 그러니까 없어도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이거는 정말 물량이 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요, 한국 밥솥이 말을 해요. 취사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취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직 부자가 아니라서 저거 못 쓰고 그냥 말 안 나오는 걸 쓰는데. 평양에도 난리가 났어요. 서울말을 쓰니까. 그래서 제발 좀 바꿔달라고 하는데 별로 바꿔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당분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복, 희망, 이 상황에서. 그래서 사실은 통일은 우리한테도 희망이고 북한한테도 정말 희망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통일 대박에 대해서는. 들은 기억나시죠? 하여튼 통일은 대박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 중학교 가서 이 통일 대박을 얘기하면 애들이 웃어요. 너 왜 웃니? 최서원 씨가 생각이 나서요. 최서원 아시죠? 순실이 아줌마. 순실이 아줌마. 고상하게 최서원 씨. 그죠? 아니, 통일 대박을 자기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미친년이에요. 왜냐면 저는 이 강의를 2011년부터 제가 했어요. 이 강의안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1600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듣고 지가 썼는지 모르지만 제 겁니다. 통일 대박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다 나쁘게 하니까 통일 대박도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통일 대박은 좋은 거예요. 우리는 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대한민국은 수출이 안 되면 대한민국 경기 급격하게 안 좋아집니다. 우리 경제가 좀 안 좋은 이유가 IMF보다 더 안 좋다고 그러죠. 수출이 안 돼요. 왜? 중국이 치고 올라옵니다. 우리는 수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반으로 동강이 나가지고 이쪽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물건을 싣고 유럽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30일이 걸립니다. 비용은 78달러가 들어요. 톤당. 통일이 돼도 기차로 싣고 가면은요 열흘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비용은 절반으로 줄어들죠. 우리 수출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는 상상이 가시죠? 요게 제가 암스테르담에 찍었을 겁니다. 요게 암스테르담 중앙역이거든요. 요거를 모델로 해서 우리 서울역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점심을 짜게 먹더니 자꾸 물이 먹기. 죄송합니다. 네, 제가 여기에 4월달에 가서 찍었습니다. 통일열차의 종착지가 여기입니다. 자원대박이라는 건 다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2016년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그랬습니다. 북한의 자원이 10조 달러가 있다. 10조 달러. 1경 1000조가. 저는요, 북한 김정은이 전쟁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세계 최고 부자가 김정은이거든요. 그렇죠? 빌 게이츠 1000억 달러밖에 안 돼요. 네, 빌 게이츠. 많다고라는. 네. 근데 김정은은요, 자원만 얼마를? 1경 1000조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자원만. 그거 다 누구 거예요? 김정은이 거예요. 그죠? 왕이니까. 네. 그러면 세계 최고 부자인 김정은이가 지가 죽을 거 뻔히 알면서 전쟁하겠습니까? 미국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다른 사람 안 죽여도 김정은은 죽일 거예요. 그죠? 준비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김정은 전쟁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부자니까. 가난한 사람 같은 경우는 에이, 한번 뒤집혀봐라. 나한테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부자는 전쟁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 있습니다, 북한은. 이게 이제 우리가 꼭 필요한 자원들 10가지인데요. 우리는 거의 100% 수입이에요. 다 수입했습니다. 금 96%, 동 100%, 아연 99%, 철 99%, 중석 100%, molybden 98%, 흑연 99%, 인해석 100, 마그네사이트 100. 그래서 나머지는 조금씩은 있는데 마그네사이트라는 건 우리는 아예 없어요. 북한에 60억 톤 있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네. 근데 이걸로 가공하면 뭐가 나오냐면요. 알루미늄보다 가벼우면서 강도는 더 좋은 게 나옵니다. 그럼 뭐 만들기 좋겠습니까? 자동차, 비행기,
만드는데 최적의 재료가 마그네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마그네사이트는요, 내화성이 무지 좋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잘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미사일은 올라갔다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올 때 지구 중력과 부딪혀가지고 엄청난 열이 발생을 하죠. 북한은 마그네사이트가 많은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 60억 톤을 그럼 통일이 되면 얼마 동안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냐? 100년, 1000년이 아닙니다. 15만 1183년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대박이죠, 대박. 대박입니다. 히토리도 그렇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느라고 진동을 해놨거든요. 이 진동 모타를 히토리로 만듭니다. 네오디듐이라는 히토리를 만들거든요. 17가지 종류가 있는데, 중국에 8,900만 톤이고, 북한에 4,800만 톤이 있어요. 세계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2012년도에 북한에서 우리한테 이걸 보내왔어요. 분석해달라고. 원석을. 분석을 해보니까 중국 건 5%가 들어있고요. 미국 건 2.8%가 들어있는데 북한 거는 무려 10.9%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히토리도 세계에서 북한에 최고 많다. 원래 우리 정부가 2010년도에 발표할 때 6,800조라고 그랬거든요. 북한의 자원이. 거기에 석유하고 히토리가 빠져서 6,800조였어요. 거기에 석유하고 히토리를 포함시키니까 10조 달러, 1병 1,000조 원이 됩니다. 1,000달러. 엄청난 거죠. 이런 게 우리 선생님들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에 석유도 많다고 합니다. 남북한이 같이 써도 70년을 쓸 수 있는 석유라고 서령수 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남포 앞에 서안만에는 200억 톤이 매장되어 있답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을 했어요. 누구한테? 유해수 박사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유해수 박사가 유관순 열사 친오빠의 친손자예요. 유관순 열사는 감옥에서 돌아가셨죠. 시집 못 갔어요. 그 친오빠의 손자가 유해수 박사인데 이분이 대한민국 바다 자원 탐사 팀장이셔요. 해양수산부 아주 고위직이거든요. 이분이 김대중 대통령 때 여기 가서 직접 탐사를 했어요. 석유가 진짜로 많대요. 유해수 박사하고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통화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직접 여쭤봤어요. 석유가 진짜로 많이 있대요. 근데 어디 있냐면 바닷속 3,000m 속에 있답니다. 그래서 북한 기술을 꺼낼 수가 없기 때문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통일이 돼서 우리 손으로 만든 시추선으로 북한에 있는 석유를 캐내 쓸 수 있으면 우리 경제 대박나는 거예요. 우리 5,100만 국민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1조 4천억 달러입니다. 네. 그 GDP라고 하죠. 국민 총생산. 거기에 정확히 10%를 우리가 석유를 사오는 데 씁니다. 1,400억 달러.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석유를 5번째로 많이 쓰는 나라예요. 그럼 북한은 지금 얼마를 쓰고 있느냐면 대한민국 하루치를 북한이 1년 동안 쓰고 있어요. 북한이 하루에 1년에 54만 톤씩 석유를 쓰거든요. 중국에 가져와서 54만 톤은 우리 하루치예요. 딱 하루치.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의 힘의 차이는 365분의 1입니다. 365분의 1과 싸워도 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북한을 끌어내서 이끌고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시기가 왔다. 저는 원래 이 시기를 2020년으로 잡았는데 2년이 땡겨졌어요. 그래서 북한의 변화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1억 내수시장 확보가 가능하겠더라고요.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게 국제 경기가 안 좋아서 수출이 줄어들면 우리 힘들어요. 왜? 내수시장이 없기 때문에. 내수시장은 1억 정도가 돼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국이나 일본은요, 웬만큼 국제적인 충격에도 끄떡이 없습니다. 왜? 일본은 1억 3천의 내수시장이 있고요. 중국은 14억의 내수시장이 있잖아요. 수출 안 돼도 충분해요. 왜? 내수에서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통일이 되면 우리 5,100만, 북한 2,500만, 제동포 800만, 북한도 또 여기 살고 있는 2,000만 합치니까 1억이 되더라고요. 여기 연길 자치주, 자치현, 여기는요, 공식적으로 한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우리 문화권이라고 하죠. 통일이 되면 여기까지 하면은 1억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1억 문화 경제권이 가능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청년실업 문제, 이거는 제가 설명 드렸던 거고요. 통일이 되면 우리는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통일이 되고 나서요, 조금 지나면 우리가 세계 4번째가 된답니다.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좀 있더라고요. 미국, 힘들어요. 중국, 인구가 너무 많아요. 인도, 거기도 중국만 진도가 많거든요. 그 세 나라 빼고는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제치고 우리가 세계 4번째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골드만삭스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통일이 되면 앞으로 30년에서 50년 후에 대한민국이
세계 네 번째 4대 강국이 될 거다. 통일해야죠. 그렇죠. 근데 통일의 원칙이 있겠죠. 요즘 이러한 문제들 앞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냐 민주주의냐. 북한도 민주주의니까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아주 이름 좋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북한을 개방으로 끌어내는 통일이 돼야 되고 8천만이 행복한 통일이 돼야 되고요.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통일이 돼야 되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공헌하는 통일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가까워지고 있고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우리 통일가 여기 우리 목사님 계신 저 조금 더 진짜 실질적인 통일운동을 해야 되는데 신한국 시대가 열렸습니다. 네. 근데요 열렸습니다. 됩니다. 되는데 거기에 아무런 기여도 못하면은 쳐다봐야 됩니다. 그게 진짜 슬픈 겁니다. 똑같이 어려울 때는 괜찮아. 근데 남들은 다 잘 사는데 가만히 앉아도 그거 쳐다보려면 정말 열받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시고 준비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하여튼 이쪽으로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10번째나 들어갑니다. 객관적으로 제가 인정받은 겁니다. 왜? 제가 40년 동안 통일을 연구했거든요. 40년 동안 한 가지를 파니까 좀 보이더라고요. 좀 보여요. 도사님들 계시죠? 제가 20년 이상 계룡산 가서 도 닦은 분 못 봤어요. 되게 10년에서 20년 정도 도 닦고 하산을 하시더라고요. 전 40년 동안 오로지 통일만 봤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보이더라. 그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는 제가 아주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저 여기서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총무부장 됐었고요. 30년 전에, 30년, 지금 더 지난 30년 정도 됐죠. 여기서 제가 총무부장 됐었던 곳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분명히 통일의 시대가 온다는 거 느껴지시죠? 네. 제가 시간이 있으면 좀 더 다른 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2030년 월드컵을 동북아시아 4개국 공동 월드컵으로 하자. 얘기했어요. 누구한테 했냐면 지금 인판티노 피파 회장한테 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먼저 평양에서 올림픽을 해야 돼요. 2028년에.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에서 너무 제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이제 못 드리고 갑니다. 자료는 다 여기다 남겨놨으니까 공부하실 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2분 더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건강하시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제 공식적으로 끝내고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모란봉 클럽하고 예. 이제 만나러 갑니다. 예. 저는 거기를 굉장히 감명 있게 보거든요. 그러면 그 실상들을 파헤칠 때 보면은 야, 최고의 그 오너가 왕이랑 마찬가지잖아요. 그 밑에 사람들 그냥 막 그 실상 파면 그냥 저 혼자 절절함이 느껴져요. 저는 거기 사는 것도 아닌데도 많이 보셔요. 그래서 공감대를 느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전 주로 그 프로를 보는데 지금 교수님 얘기하는 거 그냥 너무 김정은이 저 욕심차게 뭐래 그 밑에 사람 너무 비참한데 막 그 생명들인데 막 죽어가고 그냥 근데 이제 너무 제가 그냥 이 북한을 연구하면서 궁금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북한에 저렇게 자원이 많잖아요. 저것만 개발하면 북한 주민들 굶겨 죽일 일이 없을 텐데 왜 그걸 개발하지 않는지가 궁금했어요. 풀리지 않는 숙제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연기를 가가지고 친구 생일잔치를 갔는데 거기에 북한 고위층 차관급이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친구의 친구의 친구죠. 네. 그 저녁에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나이도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네, 이름이 최철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북한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당의 은혜를 배신하고 말을 안 듣는데요. 그리고 통일이 될 때까지는 굶겨 죽지 않을 정도만 준다. 이게 북한 정부의 생각이다. 그래서 저는 그때 북한에 대한 사실 저기를 접었고 김정은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 외국인들도 먹었고 그리고 어쨌든 김일성을 닮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한 가지 인정을 해야 될 거는요. 김일성에 대한 오해는 조금 우리가 접어야 돼요. 우리는 저도 반공세대잖아요. 공산당 머리에 뿌리 났다라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저는 힘들었는데 김일성에 대한 생각은 조금 다뤄야 될 것 같고 요즘 김정은의 모습에서 김일성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김일성의 가장 첫 번째는 애민정책이에요. 분명히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죽었을 때 북한 주민들은 하늘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해요. 신이 죽은 거예요. 정말 위대하신 수령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걸 닮아가려고 하잖아요.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 닮으려고 하거든요. 물론 정치적으로 숙청은 많이 하고 했어요. 근데 일반 주민들한테는 김일성 시절에 먹고 살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그때. 솔직히. 예. 그래서 김정은은 제가 볼 때는 변화가 시작된 게 진정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잘 관리를 하고 길을 만들어주면 갈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네.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자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 자체 자연이잖아요. 이거는 통일의 하나님 모시는 통일의 시대가 오면 진정한 하나님 모시는 그때 자원을 네, 그럴 수도 있어. 써야지를 있어야 네. 된다 이렇게 생각이 네. 저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정말 주도적인 국가가 될 수 있고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국가가 돼야 세계가 평화로워지는 거죠. 저는 아주 객관적으로 신앙적인 입장이 아니고요. 아주 객관적인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첫 번째는 대한민국은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못 사는 나라 마음도 알고 잘 사는 나라 마음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원조를 받을 때요. 그쪽 나라에서 남는 걸 줬거든요. 잉여물자를 우리가 원조를 받았어요. 근데 그건 솔직히 받고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가서 해줄 때요. 그런 거 안 해줘요. 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 가르쳐 주거든요. 그게 우리 민족이 가진 소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통일은요, 시작입니다. 통일은 완결이 아니에요. 한반도의 통일은 새로운 지구, 천국을 만들어가는 출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정확한 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